JP 모건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둘 중에 어디가 더 늦게 망할 거냐. 만약에 이런 도박을 해야 된다면 나는 JP 모건이 늦게 망한다는데 배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날 아이, 취소. 농담이 좀 재수가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이먼스법이다. 아,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트럼프 때 또 한 번 더 있었거든요. 18년에. 예.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트럼프 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게 성질머리가 그렇고 미국이 이 워낙 친중 분위기인데 한 방에 반중으로 가야 되니까 무슨 사회적 컨센서스를 모아서 간다. 트럼프는 그 기질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대통령 아니야. 대통령 특별명령,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서 빵 하고 컨센서스를 안 모으고 반중으로 확 180도 돌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도요. 가다가 고속으로 가다가 마피아 왜 그 다리 위에서 180도 차 돌리듯이 끽 밟고 확 돌리면 다 몸통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그렇죠. 원심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 친중에 의해서 길들여졌던 그 기업이나 금융계가 전부 원심력으로 튀어나가면서 이제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는 거지. 야, 이 개땡땡 트럼프 너 말이야. 네 맘대로 하루아침에 180도 반중하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나오는 그 칼럼을 보면요. 기업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전선의 적진영의 나고병처럼 느껴진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반중으로 획 돌아가니까 자기들은 중국 사이드에 아직 남아 있는데 지금 돈도 정리해야 되고 좀 준비를 하고 작전도 짜야 되는데 갑자기 전선이 여기서부터 여기로 확 옮겨가니까 자기는 적진영에 남아 있는 나고병 같이 느낀다. 이게 누가 그랬더라? 월마트 나이키급이에요. 제가 그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그 CEO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게 2018년 벌어진 상황이야. 그때 JP 모건에 이 저기 누구야 이 다이먼이 그때도 질렀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 내가 대통령 출마했으면 트럼프는 쟨 떨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쟤보다 내가 스마트하거든. 그랬다가 다음날 말 취소. 근데 이게 무슨 시그널이냐면 이 무렵부터 월스트리트가 반 트럼프로 확 돌아버렸다. 그렇죠. 트럼프 저거 위험해. 우리는 우리끼리 가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짐작하기로는 중국 공산당 망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월스트리트에 맷 데몬, 제이미 다이먼이 날린 거라고. 날린 거예요. 이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정도 CEO가 이게 금융 것도 제조업도 아니고 금융계에서 훈련된 CEO가 이런 소리 계산 안 하고 안 합니다. 그렇죠. 그 치고 빠지기 이제 중국 시진핑이나 거기는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이제 그 와중에서 바로 직전에 그 저기 다이먼 회장은 그 자산운용사 면허를 또 받는 특혜도 받았습니다. 또 그래도 해요. 그러면서 홍콩도 방문을 해가지고 갈 때 보통 지금 중국은 굉장히 그 격리를 강하게 철저하죠. 최소 2주. 근데 격리 면제 특혜 딱 받고 이렇게 이제 이게 거물들이라 중국 공산당 100주년 면전에 대고 야 우리 월스트리트 JP 모건보다 너희가 먼저 망해 임마 정신 차려. 심각한 경고, 이 말 경고를 심각하게 공개적 경고를 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에서 자산운용사 몇 달 전에 면허 받은 데가 딱 두세 개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JP 모건이고요. 또 하나가 그 제가 싫어하는 레리 핑크. 그 저기 뭐야 그 블랙락 세계 최대의 펀드 회사, 펀드 관리 회사. 한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가 골드만삭스인가 그래요. 그 셋인가밖에 중국 내부의 자산운용사 면허를 못 받았는데 여기가 받은 데라고. 그렇죠. 그런데도 대놓고서 야 진핑아 너 그러다가 중국 공산당 망한다. 내가 돈은 그 얘기지. 진핑아 너 그러다 중국 공산당 망해. 그러니까 안 망하게 내가 조금 저기 투자할게 뭐 이러면서 그 저기 자산운용사 또 면허 받고. 참 오늘은 웃으면서 그 드러나는 속살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 월스트리트와 중국 공산당의 그 관계가 아주 묘한 좀 추적을 앞뒤로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헝다니 뭐니 지금 중국 부동산 거품이 한꺼번에 지금 폭발한 거거든요.
이게 갑자기 닥쳐갖고 이게 중국 정부가 의도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좀 왜냐하면 들어요. 우리 국내 보도는 거의 안 나왔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작년 8월달에 네. 그 중국 정부가 이 건설사들한테 레드라인을 딱 매겼습니다. 이게 사실 파산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조치인데 첫 번째가 이제 금융을 이용을 할 때 자산 대비 부채 비율 0.7 이거 굉장히 엄격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 1.0 100% 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충격요법이에요. 예. 그다음에 단기 부채 대비 현금 보유를 100% 이내로 해라. 1.0으로 해라. 이거는 사실은 이거 엄청난 충격 조치로서 저거 다 만족하면 건설사를 다 망하죠. 아니요. 건설사를 오늘 당장 스톱시키고 자산으로 매각해도 단기 부채는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팔았고 장기 부채는 순자산으로 해결돼. 근데 그러니까 건설사를 내실화 하라는 소리.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돈을 못 구해가지고 전부 부도에게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치를 취하고 뭐 저 조치를 만족 안 하면 은행에서 돈 안 내주겠다. 뭐 그러니까. 일정한 뭐 유예기간도 있겠지만 아니죠. 그러니까. 유예기간이 아니라 샹하이파에 가까우면 돈 안 주고 그렇지. 시진핑파에 가까우면 관시 마피아 근데 이게 이제 하나씩 자빠지면 전체 경제가 휘청거리는 놈들을 저기 좀 걸어놓고 자빠뜨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야 이거 의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뭐 다른 외부 요건이 있나 뭐 봤는데 외부 요건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월스트리트하고 관련된 부분. 네, 저희가 이제 추정인데 저 네.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거꾸로 한번 뭐는 추정을 해보면. 아냐면 2009년부터 그 2008년 국제금융위기 예. 이후에 2009년부터 이제 양적 팽창을 했잖아요. 양적 팽창을 미국에서 했죠. 예. 돈을 왕창 풀었다고요. 미국에 푼 돈이 상당액이 중국 건설 시장으로 들어간 것까지는 알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중국 건설 시장에 부도 난다 지금 무너진다 하는데 미국 금융계가 돈 떼인다라는 얘기는 별로 없어. 거의 뭐 없습니다 지금. 아니 몇 개 없어요. 지금 좀 있는데 많이 있질 않아요. 야, 그럼 뭐야? 2009년, 2010년, 2011년에 미국 돈 엄청 중국 건설 시장 들어갔는데 지금 별로 안 남아요. 미국 돈이 별로 중국 건설 시장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많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저희 추정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돈이 본격적으로 정리됐을까? 2018년 트럼프가 반중으로 급선회하면서 월스트리트가 중국 건설 부분에 대해서 대여를 해줬거나 회사채를 인수했던 것을 슬슬 다 건져내지 않았냐? 지난 한 2년 동안, 그렇죠. 2, 3년 동안. 네. 그러니까 이제 저 다이먼 회장 이야기가 경제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런 그 이야기죠. 이제 트럼프한테 네. 막 그냥 이제 근데 그건 이제 자기 논리고 잘 놀리고. 큰 배를 잡아 돌리려면 트럼프처럼 그냥 한꺼번에 브레이크 잡고 잡아 돌려버려야 돼요. 방법 없어요. 그렇죠. 안전벨트 바짝 메고 해야 네. 되는데.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 조여주십시오. 지금부터 고속으로 180도 회전하겠습니다. 뿅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게 적시적 행동이고 또 네. 경제인은 이렇게 또 보는 거고. 경제 쪽은 훨씬 더 초이스가 많은 거고.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게 네. 중국이 지금 그래서 저희가 뭐냐면 그러니까 추정이에요. 이건 추정입니다. 저희가 다른 데이터가 나오면 저희가 이제 이걸 다시 물러야 돼요. 예. 추정은 뭐냐면 중국 건설 부문에 미국이 많은 돈이 물려 있지 않다. 예.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좀 이 엄격한 미국에 많은 돈이 들어갔다. 2009년, 10년, 11년에 그것까진 자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현재 중국 건설 부분이 자빠진다는데 미국 금융기관에서 곡소리 난다는 얘기가 없어.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야 그동안 많이 건진 모양이구나. 트럼프 때 많이 건졌구나. 이제 그런 뺐구나. 대담한 추정을 일단 지금 추정으로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개 저런데 이제 회사채나 금융이 뭐 3년 만기, 2년 만기, 1년 만기 이렇거든요. 예. 3년 이상짜리는 보통 없다고요. 없다, 그렇죠. 대여니까. 그러니까 대충 다 건져낼 시간이 있었을 거다. 그렇죠. 뭐. 그리고 2017년에 이미 반중 돈다는 걸 알았을 거라고 쟤들은 2018년에 그렇죠. 조치 취하기 전에 그럼 17년부터 17년
중반부터 건져내기 시작했으면 4년. 20년 중반까지 3년이면은 3년이면 대충 다 거의 다 건져냈을 거다. 그렇죠. 뭐 조금 물려 있고. 예, 예.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느낌 거예요.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추정인 거지. 미국에서 중국 건설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안 되니까 중국 공산당, 중국으로서는 건설 부문을 더 이상 지탱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거품을 제거를 해야 되는 충격요법이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저 삼불 정책, 삼금 정책이 삼금 나온 거 정책, 아니냐. 그렇죠. 2020년 8월에 그게 저희 추정입니다. 그렇다. 맞습니다. 안 그러면 이 현상이 설명이 안 돼요. 안 돼. 맞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상금 정책해서 모든 건설사를 부도 위기로 몰아넣어? 근데 이게 또 사회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뭐 정치 경제학이고 뭐 사회학인데, 근데 중국 사람들이 자산 쪽에서 이 소위 주식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개인의 주식 투자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대요. 네,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 그것도 뭐 큰 기업들이 이제 주로.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들, 은행들, 금융기관이 주식을 사고 파는 거지. 그렇지. 예. 개인은 주식 투자를 거의 안 하는 모양이야. 이게 의외로. 그럼 결국은 뭐 우리도 못하는 좀 모양이에요. 비율이 높긴 하지만 예.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데 건설 분야 이제 거품이 붕괴가 되면 결국은 그러니까 그래도 중국인들의 중산층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죠. 예. 그러니까 뭐 시골에 있는 네. 거 말고 지금은 이제 연안으로 나온 한 4억 정도 인구에 그래도 조그마한 이제 부동산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중산층인데 네. 이 사람들은 이제 다 거지되는 거예요. 거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중국의 그 유령 도시 있잖아요. 예. 유령 도시 아파트의 대부분이 6천만 채 이상이 예. 시골에 아니요. 문제가 뭐냐면 그게 거래가 처음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요새. 예. 근데 정말 웃기는 게 거기 대부분이 가스, 수도, 전기가 안 들어가고 있는 상태야. 안 들어가죠. 사람이 안 들어간 게 아니라 가스, 수도, 전기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상품으로 왔다 갔다 한 거야, 이때까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대한 그 자산으로서의 집착이 그렇게 강하고 그게 거의 유일한 그쵸. 그 방법이어서 그 허허벌판에다 유령도시 지어놓고 가스, 수도, 전기 연결도 안 해놓고서 그게 상품으로 왔다 갔다 했던 거야 이때까지. 그렇죠. 대부분이 6천 몇백만 채인데 거의 90% 이상이 가스, 수도, 전기가 안 들어가,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래. 그 단지에 가구가 아니고 단지에 우리가 가구에는 전기 연결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단지는 인입이라 그럽니다. 가스선, 수도선, 전기선, 나 통신선 이게 그 단지에 아직 인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망한 다음에 인입할 예정입니다. 뭐 이런 거죠. 아이고,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중국의 어떤 허리를 이 축을 만들어 뭐 상당히 만들어졌죠. 그 이제 인구가 아주 극단적인 곤란 지경에 빠지고 이러면은 중국의 뭐 소비, 뭐 경제, 유통, 순환 이런 것들이 다 개판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빈곤층으로 다시 전락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상층에 이제 이 마피아들, 거기에 뭐 공범자들, 뭐 수혜자들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 정치적으로는 통제와 독재가 아주 극단에 계속 이제 가속화가 되고 3년임을 그런 구도 속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제가 조중동 많이 욕하지만 오늘 또 조선일보의 그 송이달 기자라는 분은 아주 좋은 그 기획 취재 기사를 썼어요. 저도 잘 아는 우리 저 학교 후배인데 참 그 조선일보 이제 국제단단 특히 중국을 잘합니다. 근데 중국을 보면서 중국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있는 사실을 그 핵심을 잘 골라내죠. 근데 오늘 상당히 중요한 기사를 썼습니다. 대만을 주목을 해야 된다. 대만을 공부를 해야 된다. 결국 그런 기사예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제목을 다룬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 과정에서 최대의 수혜자다. 기회를 지금 만들었다. 이미 위기에서 기회를 만든 기회를 만든 거죠. 뭐 대만 해외 막 중국 막
비행기가 뜨고 뭐 그다음에 뭐 중국 그 항공모함 뭐 또 예. 이쪽 대만 저 미국 구축함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대만이 최대 수요자다. 네, 그게 그리고, 이제 예. 그 몇 가지 대만의 외교적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국제적인 인정과 그 다음에 대만 내부 국민들의 이 동의 혹은 이 성원 그리고 또 대만 사람들의 행동 이게 굉장히 미중 대립 속에서 기회를 잡아 나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미중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화상회의를 했잖아요. 네. 그때 최대 핫 이슈가 대만 문제였습니다. 네, 그 얘기 오늘 얘기했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그 6월달에 G7 정상회담에서 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에서 대만 해협의 문제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서 전 세계가 사실은 메이저 컨트리들이 대만 문제를 뭐 중국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딱 관심을 예.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하게 된 게 대만이 이 뭐 자유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인권에 대한 것, 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반중의 선봉장을 쓴 겁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 결의안 할 때 계속 기권하고 있죠. 기권하고 있고 열심히 존중하고 있고 예. 뭐 이러는데 반대죠. 예. 그 다음에 우리도 반도체가 있는데 중국에 이제 대만에 네. 반도체가 중요한 대만의 안보에 방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도 되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대만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방패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보호를 해주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의 반도체를 공급하는 주요 공급원이 대만이에요. 대만이죠. 예. 대만하고 우리예요. 우리 그렇죠, 그렇죠. 우리랑 대만에서 제일 많이 사갈 텐데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지능형 그러니까 시스템 SoC 같은 것들은 이제 다른 회사 거 많이 사가지만 그래서 그 반도체를 중국에다가 공급을 안 해주면 중국은 문을 닫는다고. 그렇죠. 전체 생산 공정이. 그러니까 근데 2,500만 대만에 대해서 모든 화력을 다 집중해서 정복을 설사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중국의 반도체와 중국의 경제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정복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공장 다 작살나고 전문 인력 다 외국으로 도망가면 외국 도망가는 거 쉬워. 대만 바로 옆에 오키나와 열도요. 보트 몰고 도망갈 수 있어. 한국에서 받아야지. 아니요. 한국까지 보트 타고 못 오지만 오키나와 열도는 보트 타고 건너가요. 아마 대만의 저기 끄트머리에서 북서쪽 끄트머리에서 북동쪽 끄트머리에서 오키나와 열도의 맨 아래쪽 섬까지 뭐 잘은 모르지만 해남에서 제주도만큼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게 또 해류 선로기 때문에 가능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일본과 대만의 사실은 경제 반도체 안보 삼각 동맹이 사실상 만들어지는 거다. 네, 거기까지가 이제 이 송이달 기자님이 이제 밝힌 거고 이제 관측을 하고 분석을 한 거고. 예. 이러한 대만의 케이스가 우리 한국에는 무슨 의미를 가지냐. 그렇죠. 를 우리 이제 조뱅이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조금 더 매크로하게 예. 지금 어제 그 친구 이름 뭐죠? 리튼하우스. 리튼하우스의 그 소송은 이제 무죄 판결. 이거 그 한 사례죠 이제. 미국이 거의 정치 내전, 사회적 무정부 상태 이런 상태로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 MTR 마가 트럼피즘 리퍼블리칸이 결합이 된 대승리가 지금 거의 이제 가시권 안에 가시권 들어온 거죠. 예.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대립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하는 이 특히 경제 부분의 그 디커플링 추세는 더욱 그 가속화되고 강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네. 우리도 사실은 그냥 뭐 이런 정치적인 그 바람 타지 말고 세계 추세대로 따라서 슬슬 빠져나오면 됩니다.
네. 뭐 아직까지 요번에 나왔고. 예.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미국 정치의 양쪽에서 거의 그냥 완전히- 직사 대접을 받았잖아. 그렇죠. 백악관에 가서도 직사 대접 받고 텍사스 가서. 텍사스의 그 에버트 주지사는 바이든의 최고 정적 중에 하나거든. 그렇죠. 그 예. 민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를 유력하게 거론되는 유력한-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에버트가 그 저기 삼성 관해서 얘기하면서 삼성 만세, 삼성 만세, 삼성 웰컴을 5번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환영사에서. 아, 땡큐 삼성. 삼성 고맙다고.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갔다 오면서 냉혹한 이 시장 상황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다. 네. 나는 그게 물론 반도체 경쟁, 뭐 그 디스플레이 경쟁 이거를 얘기할 휴대폰 경쟁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이 미중 사이의 이 디커플링에 의한 아니 삼성의 어린 회장인데 자기가 나이 많지 않은 회장인데 미국 정계에서 미국의 파워 엘리트들 중에 최정점이 양쪽 진영이 다 자기를 직사 대접해 준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너 미국이랑 깜버 먹어야 돼. 안 그랬다 너 죽어. 그렇죠. 그 이야기죠. 그거를 이재용 회장이 느꼈을 때 얼마나 으스스했겠어. 으스스하죠. 이 얼마나 그러니까 냉혹한 시장 현실이 아니라 냉혹한 지정학적 현실에서 내가 맞아요. 마음이 무겁다. 나는 이재용 회장의 말이 그렇게 그러니까 지정학적 현실이 시장 현실을 규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세계 첨단 기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지정학적 현실이 바로 그냥 삼성이라는 오퍼레이션을 규정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뭐 사실은 지금도 별로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 우리 조뱅에서 그 한 2년 전에 그 네. 19년이죠.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정은이 만나러 갑자기 일본 왔다가 혹 들어가서 만나고 그 뒤에 이 저기 평택 기지 갔다가 올라오면서 그 삼성 반도체 공장을 보고 가장 경이로운 시설물이다, 공장이다. 평택 기지 갔다가 오면서 이제 평택 화성 이제 삼성 반도체 위로 날아오니까 날아오면서 헬기 타고 오면서 자기가 본 공장 중에 제일 멋있고 제일 크다 그랬지. 아주 경이롭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얏트에 앉아 우리 기업인들하고 했는데 삼성하고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게 이제 꼴 보기 싫어가지고 문재인이는 야 삼성 털어서 저기 갖다 바쳐야지 중국에. 그래가지고 너 안 바치면 감옥에 넣을 거야 해서 감옥에 넣은 거 아닌가?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그 최태원이는 그거 딱 읽고서 그 다음에 지가 앞장서서 최첨단 미세 나노 공정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그 기술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네덜란드 기계를 수입해서 갖다 바치겠습니다. 하다가 이번에 한 방 맞은 거고. 그러니까 최태원과 이재용은 이 지정학적 게임의 그 판도를 알고 트럼프까지 와서 그렇게 그거 지키다가 감옥 간 거고. 그걸 지키고 자기는 이제 또 계산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감옥을 가더라도 이건 지켜야 된다. 이건 지켜야 된다. 그리고 뭐 최태원은 겁나가지고 무릎 꿇었다가 이번에 미국한테 뒤통수 한 방 맞은 거고. 맞은 거.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큰 거죠. 큰 게임을 할 줄 아는 이재용은 거고. 큰 게임 할 줄 아는 왜냐하면은 그래 뭐 문재인 뭐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자기는 너 간에 감옥 나 살려봐. 네가 몇 년 살릴래? 나 나이 젊어. 너보다 늦게 죽어. 그러니까 그리고 뭐 해봐야 뭐 1, 2년 뭐 오케이 몇 가고 한다. 그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 잘 갔다 오셨어. 잘 갔다 왔어요. 간도 많이 커지셨고 이제 척추도 많이 두드러졌을 근데 그 저기 맹장 참다가 골로 갈 뻔했잖아요. 아 맞다. 감옥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어수선할 정도가 아니야. 이거. 맹장의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뭐예요? 일생에 한 번밖에 안 터져. 그래가지고 맹장에 골물 때 이게 맹장인지 복통인지 구별이 안 구분이 돼요. 안 가는 거죠. 네. 오늘 이게 사실은 좀 깊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리트 비틴 더 라인즈가 아니고 이 재벌들 이 빅가이들의 여러 가지 농담 이런 속에 숨겨진 이 지정학적인 엄혹한 아주 격렬한 이 관계 속살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단한 가설로서 이렇게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네.
자, 중국 디커플링 근데 한국 경제랑 상당히 진행을 이미 우리는 해왔어. 중국 우리가 그렇죠. 이미 읽었기 때문에 경제인들은 그렇죠. 스스로 해왔어요. 보시면 이제 뭐 데이터를 보면 나와요. 바보같이 뭐 또 이상하게 뭐 디프칼링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하지 말고 다음 정부가 바뀌든지 이러면은 우리가 한 좋은 말이 있습니다. 글로벌 다각화. 글로벌 다각화. 어? 네, 글로벌 그러니까, 다각화를 우리는 경제 뭐, 글로벌 다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제는 항상 흐르는 거고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임금도 오르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제 경제 동물로서 글로벌 다각화를 하겠다. 뭐 이러면은 되죠. 네, 그 괜히 뭐 말로 중국이랑 각 세울 것도 없다. 경제 문제는 그냥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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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경제인들의 자율성에 맡겨서 다각화를 해서 그리고 국내 이제 고용에 슬슬 제도나 좀 봐주고 이제 그 중국으로부터 철수하거나 중국의 요소수 같은 이런 횡포에 의해서 손해 볼 때 국가가 끼어들어서 좀 구제해주고 이것만 하면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은 많이 진행된 걸 통계를 보니까 이거 사실 이제 반전을 했어요. 이미 그 대미 수출이 17년 만에 비중을 15%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대미 수출이 10%까지 떨어졌어요. 네네. 그러다가 지금 15%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첨단의 그 말하자면 수출이 늘어났다는 거고, 네. 말하자면은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져와서 중국에 중간적으로 해서 중국을 넘기는 부분을 그 중국의 부분을 줄이고 미국으로 다시 역 수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서. 그런데 그 대중 수출 비중은 지금 계속 감소 중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25%까지 떨어졌어요. 그 한때 27% 가까이로 올라갔었는데, 근데 5년간 대중 수출은 7% 증가에 그쳤고요. 예. 5년간 대미 수출은 18%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트렌드가 잡혔다는 소리거든요. 잡혔다는 이게.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도 대미 투자가 27년 이후에 미국이 계속 1위입니다. 네, 17년 이후에. 이거 벌써 몇 년, 한 5년, 4년 뭐 훨씬 넘었는데 이미 이건 추세는 이제 구조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2021년 올해 대중투자 통계를 보면은 미국이 1,080억 달러 해가지고 중국을 훨씬 더 이제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나라들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투자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1,087억 달러. 그러니까 뭐 대미 투자하고 동남아 시장이 거의 지금 이제 주요 투자처로 이제 지금 계속 증가하는 거고, 그 전에 많이 집중이 됐던 중국 투자가 빠져나오고 중국 투자는 이제 900억 달러. 900억 달러로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전 세계의 국제 이 말하자면 공급 체인에서 봐서 중국으로부터의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게 점점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우리도 뭐 그게 막 따라만 가면 돼요. 네. 자, 그래서 뭐 이제 오늘 살펴봤듯이 문재인은 이게 뭐 완전히 그 셔틀빵 같아 가지고 이 국제 사기 꼼수 종전선언 하다가 두목 중국한테도 야단을 맞고, 참나. 야, 그게 꼼수로 풀을 일이야? 너 교과서대로 제대로 안 할래? 퍽. 북한은 시큰둥하고. 북한 시큰둥이 아니라 북한은 배신감 느껴가지고 이를 갈고 있고. 미국은 삐끗이 웃으면서 너 해봐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은 아까 JP 모건의 그 다이먼 회장이 뭐 확실히 이게 밝히지만, 야, 중국 공산당 진핑한 공산당 그러다 문 닫는다, 너 알아서 해라, 거기까지 간 거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대담하게 중국의 지금 부동산 건설 시장이 저렇게 그 붕괴 국면에 들어간 거는 2020년 8월에 중국 정부의 상금 정책 때문에 그런 건데, 상금 정책이 나온 배경이 아마도 트럼프 등장 이후로 중국 건설 분야로부터 미국 돈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런 거 아니냐. 또 아마도 그러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 없이 중국이 더 이상 건설 시장의 거품을 유지할 힘이 없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대담한 추정도 좀 해봤고요. 우리도 디커플링, 중국과의 디커플링 이제
민간 차원에서 또 정권 교체 후에 새 정부 차원에서 지능적으로 해가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오늘 짚어봤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렇게 참 어려울 때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많이 뭐 시민운동 차원에서는 기대를 안 해요. 그 사람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시민운동에 큰 도움 될 거다 뭐 이런 거 기대 안 합니다. 자기 하는 일도 바쁘고 아마 허덕거릴 거다. 그리고 한 51%의 확률은 부자 몸조심할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같은 성격의 시민운동을 이렇게 물꼬를 터준다라는 얘기는 그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여가 될 수 있게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정치적 모험이거든요. 그렇죠. 얻으면 크게 얻지만 대승하지만 트럼프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뭐 그 정도 깜냥은 아니다. 네, 예. 그 정도 무게는 아니다. 자기 부자 몸조심하면서 그것만 해도 고맙다. 잘만 해라. 그냥 잘만 외교 해라. 안보 통일 그쪽에서 흔들지 말고 한미 동맹 강화하고 경제 좀 정상화시키고 국가 관료 체제 정상화시키고 국민의힘 조금 정신 차리게 만들고 뭐 그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다. 그러면 근본적인 변화, 가치와 정신과 문화와 그리고 국민의힘이란 정당의 체질의 변화는 누구 몫이냐? 우리 몫이죠. 우리 몫입니다. 어렵지만. 그래서 그 첫째, 무결선거 네트워크로 모여서 선거 감시 참관 운동 같이 해나갑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마이초이스로 모여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온라인 시민 경선단을 구성합시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결국은 국민의힘의 평당원 네트워크 만들어서 국힘을 체질을 개선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쨌든 뭐 힘들고 분노가 쌓이고 불안하고 하지만 행동하고 참여해서 직접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이 시련과 악몽의 시기를 넘어가면서 느낀 교훈입니다. 행동해야죠. 네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